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그동안의 주식시장을 본다면 주말로 갈수록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주말이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달랐죠. 주말로 갈수록 시장이 좋았고 그 때문에 비교적 주말에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까지 많은 종목들이 원래 흐름을 찾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을 덜고 조금만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주식을 하면서 걱정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잠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죠. 원래였다면 오늘 서명을 했을 텐데 바이든 정부가 약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볼 점이 있다면 약 2조 달러, 하나로 2천조 원이 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될 수가 있고, 이 자금 중의 일부가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벽에 종료된 미국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약 0.6%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S&P 500은 0.1%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9%의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사실 어제죠. 어제 저녁에 미국 선물지수가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조금은 시간의 거래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저는 시간의 거래는 정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미국 선물지수가 크게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음 주의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는 0.6%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선방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약 1.8%의 강한 하락세도 보여주었었는데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고, 미국 내 개별 종목을 살펴보더라도 딱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산업들이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0.8%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한 때는 5% 가까운 큰 하락세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락세를 많이 만회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애플도 마찬가지로 2%가 넘는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0.7%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당 종목은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여행주로 분류가 되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2.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성장주들은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 경기 민감주와 여행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주가 소폭의 하락을 보였다고 해서 저는 다음 주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제 채권금리가 1.6%를 넘긴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우려감을 나타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를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비교적 성장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그동안은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시장의 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순쯤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시장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차전지 대표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4년 내에 5조 원을 투입해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시장 우위를 점유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헐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LG화학이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상장 시점에 대해서 아직 IPO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LG화학의 주가가 이런 우려감으로 밀리거나 하락하는 모습,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언론 기사를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일정이 빠르면 8월, 못해도 12월 내에 상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SK바이오팜을 보더라도 최소 1, 2개월 전까지는 기대감과 지분가치 상승으로 SK바이오팜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IPO 일정도 나오지 않은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케미칼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종목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지금부터 걱정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함께 과거 사례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혹시나 LG화학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생각의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잖아요. 정말로 쿠팡이 국내 시장에 상장을 했다면 시가총액이 채 10조도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중한테 100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혹시나 LG 에너지솔루션이 나스닥 상장설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미국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과 판매 순위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1위는 테슬라가 차지를 했고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률이 무려 45.1%의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2위 폭스바겐을 한번 볼게요. 폭스바겐은 무려 19년도 대비 20년에 2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살펴보더라도 작년에 테슬라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아울러 현대기아차도 작년에 비해서 60%의 큰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시장 점유율 4위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점유율을 살펴보면 확실한 4위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아이오닉 5의 출시도 있기 때문에 2021년에 더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글로벌 점유율만 보더라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작년 합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에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0만 대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만 대 가까운 거의 50% 가까운 성장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비록 며칠 동안의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이런 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 판매 대수,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종목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현대차에서 프리미엄 미니밴 스타리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디자인을 보더라도 확실히 요즘 들어서 그동안의 현대차의 디자인 이미지 조금은 올드하고 혁신적이진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아이오닉 5 그리고 제네시스 그리고 스타리아까지 굉장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부터 올해 현대차의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실적 회복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 아울러서 현대차와 기아차 최근 5년 동안의 영업 손익을 살펴보면 현대차는 무려 2년 동안 약 1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1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난 2017년에 사드 보복이 시작이 되었는데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발생이 되면서 기아차와 현대차가 판매량이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고급차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10%를 넘었던 시장 점유율이 지금 3%까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더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적자폭을 보여주었지만 올해에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공략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BYD 배터리를 탑재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노리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BYD 배터리를 탑재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현지 전용 전기차 모델을 늘리고 있고 BYD 배터리는 내년부터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고전을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과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차를 필두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의 폭이 컸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올해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르게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중국 시장에서 예상외로 선방이 나온다면 또 주가에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의 작년 점유율, 글로벌 4위를 점유했다는 것에 조금은 고무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점유율이 조금 더 늘어나서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